U가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dispersive regime에서 circuit QED를 이론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오늘은 그것을 활용해서 큐빗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이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측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측정의 예시를 측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 양자역학에서 드러난 예시인데요. 그냥 1차원에서 움직이는 어떤 파티클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황을 생각을 할 텐데, 이제 해밀토니안이 EN분의 P제곱 혹은 웨이 팩터로 표현을 하면 EN분의 H파제곱, K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포지션 베이시스에서 웨이브 펑션을 쓰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파티클의 상태는 이 텟 벡터 사이로 표현하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양자역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근데 여기서 이 K라는 문제를 보면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아이겐스테이트죠. 아이겐밸류는 H와 K로 주어지는 모멘텀 아이겐스테이트를 이렇게 K 벡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베이스, 포지션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하고 얘는 이런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후에 안내학과 시간에 봤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모멘텀을 측정하는 거랑 포지션을 측정하는 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EM은 H가 되고 K제곱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K는 부족한 성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멘텀 상태를 측정을 하고 나면은 어떤 K나 이런 식으로 측정이 돼서 상태가 여기로 분별하게 되겠죠. 근데 얘는 해밀토니안의 아이덴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타임 에볼루션을 해줬을 때 이 상태에 나와야 돼요. 반면에 포지션 베이시스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해밀토니안이랑 이 포지션이랑 서로 컨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을 하고 난 후에도 타임 에볼루션이 일어나서 만약에 우리가 반복 측정을 하게 되면은 측정 결과가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퀀텀 non-demolition measurement라고 지난 시간에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상태가 있을 때 항상 그게 붕괴가 되겠죠. 콜랩스가 일어나요. 콜랩스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콜랩스를 하는데 단순 측정의 결과가 항상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데몰리션하고 이 콜랩스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를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정은 프로젝티브 메저먼트를 하면은 항상 파도 함수는 붕괴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봤듯이 이거의 중요한 이 Q&D 측정을 하기 위한 중요한 필요 조건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측정하는 오퍼레이터가 우리가 측정하는 오퍼레이터가 있다 해봅시다. 그래서 측정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얘의 아이덴스테이트로 이 웨이브 펑션이 콜랩스를 하게 되겠죠. 근데 얘가 해밀토니안의 아이덴스테이트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측정하는 오퍼레이터랑 해밀토니안이랑 서로 커미트를 하는 게 이 퀀텀 원앤버니션 메저먼트를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우리가 프리 파티클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측정을 구현할 때는 그냥 파티클을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보조 기기가 있어야지 항상 이 양자 상태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그 보조 기기를 통해 측정 기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양자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유출을 하는 것이라도 이해를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측정이라 하면 우리가 보이는 양자계가 있습니다. 얘를 측정을 하고 싶은데 이 양자계에 어떤 variable 혹은 operator x를 우리가 측정을 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면 큐빗의 시그마 C 오퍼레이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큐빗을 본다고 이게 측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측정 도구랑 얘를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measurement apparatus랑 연결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값 예를 들면은 볼테지 값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측정기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값이겠죠. 그런 거를 포인터 베리어블이라고 일반적으로 써주겠습니다. 이걸 y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얘는 고전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사실 얘도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양자계랑 측정 기기랑 어떤 상호작용을 구현을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 양자 상태랑 그 베리어블이 측정하고 싶은 이 결과에 해당하는 양자 상태랑 이 측정 기기의 이 포인터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상태들이 양자 얽힘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측정 기기에 있는 이 포인터 베리어블의 값을 통해서 이 양자계의 베리어블 상태 측정을 할 수가
개를 describe 하는 양자 상태는 더 이상 양자 얽힘이 있기 때문에 separable 한 상태가 되지가 않고요. separable 하지 않다는 것은 product state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y를 측정함으로써 이 양자들의 상태 x 값에 대해서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자 측정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였고요. 사실 이거 관련해서도 할 내용이 많지만 우리는 dispersive reader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dispersive reader의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양자계는 큐빗이겠죠. 측정하고 싶은 오퍼레이터는 시그마 C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측정 기기는 우리가 딱 그 클래시컬한 값을 읽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얘는 dispersive reader의 경우 레저네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레저네이터로부터 나오는 필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얘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그 어나이레이션 오퍼레이터랑 관련이 있는 어떤 오퍼레이터고요. 얘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RF 시그널의 볼티지를 측정을 할 때 그 볼티지의 앰플리튜드랑 페이스랑 관련이 있는 어떤 베리어블이라서 정말 클래시컬한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소네이터를 사용해서 그 상태를 추론을 해낸다 이런 거였고요. 기본적으로 추정도 큐빗을 측정할 때 이런 레이아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트랜스폼 큐빗 혹은 맥시멈 큐빗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얘가 어떤 여기가 위로 별로 없으니까 얘가 어떤 뽀글뽀글하게 생긴 코파이널 웨이브가이드 레소네이터랑 캐패시티브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런 후에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얘는 인풋 아웃풋 필드 라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풋이 들어가는 라인이 있고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라인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크로웨이브 펄스를 쏴줘서 without resonator에 포톤을 넣게 되면은 이게 큐빗의 상태 측정으로 이어지고 이게 레소네이터랑 큐빗의 양자 얽힘으로 이어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 포톤들이 검출이 되게 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얘를 B인이라고 그리고 레소네이터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를
리드아웃 레소네이터가 이 피드 라인하고 커플링이 되어 있는 메리트는 항상 이 카파라고 하는 레소네이터 라인 팩트 혹은 포톤 로스 레이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케빈 퀴드에서 우리가 G랑 카파랑 감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러미엔상 카파가 우리가 연결한 이 외부와의 연결선으로 표현이 되도록 항상 설계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dispersive readout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첩 상태에 큐빗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 큐빗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리드아웃 레소네이터의 마이크로웨이브 펄스를 쏴주면 저 레소네이터의 상태는 coherent state라고 되겠죠. coherent state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써주는 마이크로웨이브 펄스를 보통 이 without pulse라고 하는 펄스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큐비터가 리드아웃 레소네이터는 dispersive을 이주면서 dispersive 해밀토니안으로 기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rotating 프레임에서는 파이 인테그럴 A 시그마 C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다이내믹스를 일으킬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아마 숙제에서 했을 것 같은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A dagger A라는 해밀토니안으로 coherent state를 타임 에볼루션을 시켜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coherent state alpha의 페이스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ispersive 해밀토니안으로 타임 에볼루션을 해주면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 카이라는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이 해밀토니안은 큐빗이 익사이트 스테이트에 있으면 프리퀀시가 플러스 카이인 이 레소네이터 해밀토니안이고 혹은 레소네이터 큐빗이 브라운 스테이트에 있으면 프리퀀시가 마이너스 카이인 그 해밀토니안의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해밀토니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2의 마이너스 I 카이트라는 팩터가 붙게 되고요. 타임 에볼루션을 쓸 때 얘는 2의 플러스 I 카이트라는 팩터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2의 마이너스 이 두 개의 코어런트 스테이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개의 코어런트 스테이트가 나타나겠죠. 근데 얘네 둘 사이에 이 오버랩은 우리가 시간이 컷 지나거나 아니면은 이 알파가 큰 경우에는 점점 더 이 얘네 둘 사이에 오버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네들 사이에 오버랩이 없으니까 그말인즉슨 얘네들이 non-trivial한 어떤 인탱글먼트를 갖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미더 레소네이터는 그냥 외부랑 단절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항상 이 카파라는 레이트로 이 포톤을 방출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면 아웃풋 필드를 보면은 이거의 상태는 역시 큐빅 상태랑 포터 상태가 양자 얽힘이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에는 이 알파들은 사실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저 레소네이터의 알파가 아니라 이 바깥에서 나오는 이 아웃풋 필드에 해당하는 알파입니다. 그랬을 때 델타 제로는 자연스럽게도 하려던 말이 기억이 났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coherent state잖아요. coherent state는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 minimum position, momentum, uncertainty를 갖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클래시컬한 오실러레이터의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coherent state 같은 경우. 그 말인즉슨 큐빗의 상태들이 어떤 매크로스코픽한 클래시컬한 상태들이란 걸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크로스코픽한 어떤 클래시컬한 측정을 통해서 큐빗의 상태를 유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다행입니다. 기억이 나서. 그래서 그러면 이 세타 제로 값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수업 시간에 제가 다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수업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 나시라는 값을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로의 레소네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구할 수가 있는데 이 퀀텀 란제빈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낭주방이라고 부르는 게 더 프로퍼한 프렌치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 들어봐서 아마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스터 이퀘이션에 대해서 숙제 때도 소개를 많이 했었죠. 마스터 이퀘이션은 우리가 슈레딩거 픽처에서 타임 앤 모션을 할 때 이게 오픈
퀀텀 시스템인 경우로 그러니까 타임의 모션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퀀텀 란드링 이퀘이션은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타임의 모션을 하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열린 양자격을 봤을 때 어떻게 더 제너럴라이즈 될 수 있냐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숙제가
필드랑 비례하는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같이 사용을 해주면 아웃풋 필드랑 인풋 필드 사이에 그 레이쇼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reflection coefficien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필드랑 인풋 필드의 비율을 구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이 reflection coefficient에 비례하는 어떤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큐피드 상태가 엑사이스틱에 있으면 EA-I 세타 나웃의 reflection coefficient를 가지고 되고요. 그리고 큐빗이 이 ground state에 있는 경우에는 얘가 2의 플러스 I 세타 제로라는 reflection coefficient를 가져서 아웃풋 필드는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저렇게 쓴 게 다 여기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정을 위해서 이 reflected phase 같은 거를 측정을 큐빅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reflected phase를 측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gma를 계속 쓰기에는 헷갈릴 것 같아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미덕 레저네이터의 스펙트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에 대해서 reflection coefficient의 절대값 혹은 마이크로웨이브 랭귀지로는 얘가 S1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인데 얘의 마그니튜드를 프리퀀시에 대해서 플러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다음 것 같습니다. 일단 제로 프리퀀시가 있을 때고 그랬을 때 큐빗이 익사이드 스테이트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프리퀀시가 루틴 프레임에서 익사이드 스테이트에 있을 때는 플러스 파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큐빗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스펙트럼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트랜스폼 큐빗의 경우에는 그 파일의 어디셔널 한 팩터가 붙어서 사실 익사이드 스테이트가 왼쪽에 있고 그라운드
클수록 그두개 코일 스테이트가 더 구분이 가능하니까 광자를 더 많이 넣어주면 더 강한 측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적으로 공부를 해보신 분은 이 weak measurement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측정기를 하면은 측정하면 측정 결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측정의 세계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미다 레즈네이터의 경우는 포톤을 적게 넣어주면은 예를 들면은 신호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IQ 플레인에서 우리가 두 개의 블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드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블록이랑 사이드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블록이 있을 테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블록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레저네이터에서 나온 아웃필드를 측정을 하면은 얘들이 이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갖거든요.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데 이게 이 원 시그마를 표현한 거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중심주는 라는 각도가 이 세타 낫이라는 각도로 우리가 세팅을 해줬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는 두 개가 바뀌었네요. 왜냐면은 얘가 그라운드고 얘가 익사이드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아까 어떻게 썼냐면 E에다가 E 마이너스 I 세타 썼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얘기하려는 한 게 뭐냐면 결국에 중심부에서 여기까지 거리에 이 두 개 블록 사이의 거리가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 거리가 아웃 토렌스 스테이트에 플레인 아웃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분을 더 많이 넣어주면은 이 원점으로부터의 이 거리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 블록의 separation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오버랩이 거의 없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포톤을 더 많이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더 강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이 strong measurement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포톤을 적게 넣어주면 측정을 했는데 많은 경우에 이 우리가 측정을 할 때 가운데 선이 있고 여기 있으면 익사이드 여기 있으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여기 있으면 익사이드 스테이트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라벨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오버랩이 크면은 통계적으로 그런 측정을 weak measurement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Q에 해당하는 observable을 Y로 하고 I에 해당하는 observable을 X로 써봅시다. 그리고 X는 똑같이 정의를 해주면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without 시그널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에 비례하는 어떤 퀀티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시간에 대해서 나눠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가 사인되고 세타가 나눠서 만약에 이 각도가 매우 작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벤다가 이렇게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벤다는 이 포톤 넘버를 시간에 대해서 특정 시간에 대해서 나눠주는 거라서 이 포톤 플럭스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포톤 플럭스가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이 측정률은 disperse shift가 kappa over 2랑 똑같을 때 얘가 maximize가 되도록 이 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우리가 큐빅터 측정 시스템을 디자인했을 때 이 파라미터를 이 회로 디자인에서 구현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항상 맞는 말은 아닌 게 우리가 작용을 해준 게 스테디 스테이트 메서드거든요. 그러니까 포톤을 충분히 길게 걸어줘서 우리가 항상 without 플러스 형태로 써져서 레소네이터가 스테디 스테이트 어떤 포톤 넘버를 그렇게 됐을 때 가정을 하면은 이게 맞는 말인데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항상 without 타임을 짧게 가져가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펄스를 쏴줘도 이렇게 without 레소네이터의 포톤이 올라가는 형태는 이렇게 어떤 리스폰스를 갖는 형태를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항상 많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요새는 카이보다 카파를 꽤 많이 높게 가져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카파가 높으면은 이 트랜지언트라고 하죠. 이 without 레소네이터가 포톤이 없다가 이 포톤이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는 그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카파 스페이스로 혹은 링다운 타임 혹은 링업 타임이 짧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영역에서 좀 디자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해준다기보다는 좀 때려 맞춰서 물론 이걸 맞춰주려고 노력하는데 카파가 꽤 높은 그런 영역으로 카파가 높으면은 한 이번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양자 측정이 뭐냐고 소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측정 자체가 양자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측정 과정은 이게 우리가 양자 중첩 상태에 있는 애를 클래시컬한 probability mixture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첩을 파괴하는
큐빅 상태랑 포톤 상태가 인테그러된 어떤 상태가 있었는데 그거의 density 매트릭스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톤 degree of freedom, 포톤 자유도를 우리가 트레이스 아웃 시켜주면은 이 큐빅 관점에서의 그 디코헤런스가 일어나는 양자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without resonator의 상태에 대해서 트레이스 아웃을 해주면 돼요. 그럼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이게 그냥 결과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업다이고널 텀이 reduced density matrix의 업다이고널 텀이 바로 이 각각 큐빅 상태에 해당하는 레소네이터의 코헤런트 스테이트의 오버랩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 그러니까 매크로스코픽한 두 개 상태에 해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 오버랩이 적은 디스팅비셔블 하냐에 따라서 이 코헤런스 텀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측정은 곧 디페이징이나 이런 피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요. 오버랩을 계산을 해주면 그게 뭐냐면 이게 되는데 이 세타 제도가 굉장히 작은 메커니즘이가 이렇게 프로시랑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익스포넨셜한 이 감소 텀이 나오는데 얘가 코헤런스 텀의 감소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소한 게 얼마나 감소했냐를 생각하면은 얘를 어떤 디페이징 레이트와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팩터가 어떤 디페이징 레이트가 존재해서 이 디페이징 측정 시간 동안 디페이징 레이트가 존재해서 이 코헤런스가 이만큼 감소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이퀘이션을 우리가 써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디페이징 레이트를 다시 쓰면은 이 포톤 플럭스라는 단정이 되어 있는 퀀티티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measurement induced 왼쪽에 쓸게요. 얘를 measurement induced phasing rate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여기가 measurement rate를 정의해줬어요. measurement rate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측정에 의한 dephasing rate랑 똑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식이 뭐냐면 우리가 측정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측정해서 구현하는
하지만 이 둘은 펀더멘털한 이런 펀더멘털하게 아이디어한 측정의 컨디션에서는 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률은 기본적으로 디케이싱 레이트랑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그러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거의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큐빅 측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잘 하려면 결국에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높게 가져가고 싶거든요, 항상. 그래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측정을 길게 해주는 것입니다. 측정을 길게 해주면 더 노이즈가 average out 되기 때문에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올라가는 방향이 있을 테고, 혹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리드아웃을 할 때 포톤을 많이 넣어서 앰플리튜드가 높은 리드아웃을 해주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 리드아웃을 해주면 제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리더 피델리티를 높게 가져가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측정을 길게 하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는 높아지지만 측정의 피델리티는 어느 이상은 높아지지는 않고 측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태를 측정할 때 큐빗의 익사이드 스테이트는 항상 우리가 디케이를 통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T1이 제한이 되어 있죠. T1 relaxation 타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without 중에도 큐빗이 익사이드 스테이트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점프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얘를 T1 프로세스, T1 에러라고 without 하는 관점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이 두 상태를 구분하기에 완벽하다면 without fidelity는 without saturation은 how without이라고 했을 때 얘가 T1에 의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without fidelity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리드아웃을 짧고 높은 파워로 리드아웃을 하는 게 더 선호되는
without fidelity를 이렇게 가져가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dispersive regim을 얘기를 할 때 critical photon number라는 어떤 개념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dispersive regim에 우리가 잘 들어가 있으려면은 photon number가 이 critical photon number 밑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워를 높이면은 photon number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critical photon number랑 가까워지게 되는데 이러면은 dispersive regim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가정했던 게 일단 깨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without의 포톤이 너무 많으면 큐빗 without 중에 큐빗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전이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얘를 measurement induced state transition이라고 부르고요. 이 트랜스포머 큐빗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에러가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익사이드 스테이트로 측정을 하고 싶은데 세게 리드아웃을 해주면 얘가 측정 후에 F 스테이트로 날아가서 아니면 측정 결과가 F 스테이트로 나타나는 그런 이상한 결과들이 생깁니다. 측정 중에 이런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발생해서 그러면은 측정의 피델리티가 낮아지게 되죠. 측정의 큐빅 측정 디스퍼스 리드아웃의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들을 아주 잘 밸런스를 시켜줘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펄스만 바꿔줌으로써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올려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래도 우리가 측정을 빠르게 잘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쓰려면 어디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올려야 되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앰플리파이어 있잖아요. 이 마이크로웨이브 앰플리파이어를 굉장히 시그널 투 노이즈 피겨가 낮은, 노이즈 피겨가 높은, 그러니까 노이즈 템퍼처가 낮은 그런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셉슨 정션, 조셉슨 회로로 만든 조셉슨 파라메트릭 앰플리파이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특별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전자부품 하나 회사에서 앰플리파이어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얘랑 이건 다른 점은 뭐냐면 반도체 기반 그런
비트라인에 컴퓨터에 있는 리드아웃 레소네이터들의 프리퀀시를 다 다르게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오메가 얘는 오메가 1, 얘는 오메가 2, 오메가 3에 있는